안녕하세요. 절세 티타임 엄지민입니다. 2021년이 되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82%인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분들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요. 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절세하실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김성원 세무전문가님 그리고 손광혜 세무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보고 가죠. 우리 한국인들은 당연히 한국에 세금을 내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의무인가요? 네, 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과세 방법과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지 아닌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정해집니다. 비거주자는 반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의 모든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여드린 7개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예스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네,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도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어디서 번 돈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지게 되겠네요. 자, 그럼 해외 기업에 취직을 해서 외국에서 돈을 버는 분들의 근로소득은 한국에선 과세가 되지 않는 건가요? 비거주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에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 나가 있는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요즘은 해외 진출을 해서 해외 구단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도 비거주자 판단을 해서 과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거주자가 맞다면 국내에 과세하는 소득은 없습니다. 근데 이 비거주자 판단은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해외 연봉 33억을 신고하지 않았던 축구선수 A씨한테 무려 9억 원의 세금이 과세돼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비거주자라고 생각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봉 33억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세무당국에서는 A씨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머물렀고 A씨가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본 거죠.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을 9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도 아니고 9억 원이나 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부분은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꼭 참고하신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로소득도 있고 뭐 사업소득도 있을 텐데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사고 배당을 받아서 배당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거주자도 국내에 주식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원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이때 세율이 다른데요.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 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비거주자가 세율이 더 높네요. 만약에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 소득을 받는다면 지금 22%의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인데 그럼 거주자보다 6.6%나 더 내게 되는 거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비거주자의 경우엔 국가 간 조세 조약을 이제 보셔야 하는데요. 국가 간에 맺어진 조세 조약을 보면 항목별로 제한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한 세율이라는 건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할 경우 이 제한 세율만큼을 넘겨서 과세하지 말자라고 한 국가 간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국가 간 제한 세율의 일부인데요. 만약 미국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16.5%의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네, 쭉 표를 보면 조세 조약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세율이 15%인 나라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거주자는 15.4%를 원천 징수하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비거주자분들이 세율이 높다고 크게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걸 하지 않으시면 22%의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뭐냐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을 수령하시기 전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금융기관에서는 세무서에 제출을 하고 원천징수 세율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비거주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이 베트남에서 계신다면 10%만 지금 내도 되는 세금인데 22%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12%나 더 내게 되는 셈인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더 내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모르셨던 분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반드시 금융기관에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아까는 국내 거주자가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의 원천 징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국내 거주자는 이 15.4%가 고정세율인 거죠? 예, 그 원천징수 세율은 15.4%가 고정 세율이고요. 근데 원천징수 세율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말씀 따르면 이걸 다시 계산을 해서 세금을 좀 더 낼 수도 있게 되겠네요. 거주자 개인의 소득세율은 최저 6.6% 구간부터 최대 46.2% 구간까지 누진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면 원천징수세율인 15.4%가 아닌 그 이상의 구간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 과세까지 된 최종 세금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15.4%를 빼고 나머지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럼 비거주자의 경우를 좀 살펴보죠. 비거주자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다행히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는 대한민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으십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속한 국가에서 추가 정산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천 징수된 자료를 챙기셔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의 방법으로 국가 간 이중 과세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주자가 이민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 출국을 할 때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실제로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명 국외전출세라고 불리우는 세법인데요.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에 국외 전출일에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법입니다. 양도를 하지 않았는데 양도한 걸로 본다라고 하니까 좀 특이한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적에 관계없이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였던 사람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때 내는 세금이고요.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이하까지는 22%, 3억 초과분은 27.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국외전출세가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상장주 주식을 거래하면서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국외 전출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종목을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가지고 계시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출국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주식 보유 현황과 납세 관리인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출국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워낙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양도를 하지 않았는데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이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취지가 궁금한데요. 네, 만약 대주주가 국내에서 주식을 양도했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대주주가 출국을 해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나갈 때 양도한 걸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절세 티타임이잖아요. 그런 만큼 좀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국외 전출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이민이나 해외 취업을 앞두고 출국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정리를 해서 대주주 기준보다 보유액을 조금 낮춘다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긴 한데요. 판단 기준일인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보유액을 낮춰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연도 말은 보통 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마다 다른데요. 기업의 결산월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결산월이 12월 말 법인이 대부분이지만 9월 말, 6월 말, 3월 말 법인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결산월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다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사업 연도말은 기업마다 다 다르다고 하니까 미리 분명히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출국일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춰서 관리를 해두면 국외 전출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은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지만 2021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바뀌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덕에 절세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절세 티타임이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